안녕하십니까. 작가 오찬호입니다. 오늘 강연이 어떤 의미를 지녀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 강연이 지니고 있는 어떤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한 15년 정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런 강연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 혹은 주민들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대학교처럼 강의를 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주제를 전달해야지만 우리 잔상이 오래 남을까, 이게 늘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시험을 어렵게 내면 잔상이 남아요. 그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뭔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강연이 아닌 곳에서는 강연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고, 이 강연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키워드는, 그 첫 번째가 두 번째이기도 한데요, 이런 강연은 하나의 조각 같은 강연입니다. 강연이 조각이라고요. 조각.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강연은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연 내용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강의가 무슨 어떤 내용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강한 주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조각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각 같은 걸 가지고 도대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시겠죠. 우리는 조각 같은 것은 다 하찮은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이 강연이 우리 사회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조각 없이 이 사회가 설명되어야 하는가? 인권이라는 것을 이 조각 없이 다가갈 때 과연 그것은 인권이 충만한 개념으로 성숙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강연의 첫 번째 의미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인권이라는 내용은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작가라든가 학자를 통해서는 굉장히 문제 있는 행동으로 설명될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만 옳은 줄 아느냐, 이렇게 강연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연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강연 내용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인생에서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가 주는 어떤 조각 같은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조각이, 오늘 강연의 하나의 파편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전체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파편이 꽂혀버렸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 조각이 여러분들의 그 속도를 느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내가 말하려다가 이게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 회로에. 뭔가 이 강연 내용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조각이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딱 꼽혔기 때문에 어제처럼 딱 말하려다가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어떤 면에서는 좀 옹호하는, 혹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문제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일 수도 있겠다, 태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 행동이 느려지는 거죠.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이런 강연은 이런 인권 축제라고 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지역의 명사들이 올 때 오늘처럼
꽉 차 있는 그런 강연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 앞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죠.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 보내는 방법, 그럼 1, 2층 다 찹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살 빼는 방법, 아름다워지는 방법, 딱딱딱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이렇게 운동해라, 자세가 틀렸다. 그러면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나는 빨라지죠. 혹은 부자 되는 방법,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 리더가 되는 법, 그런 어떤 조각들은 내가 어제보다 그 조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 회로를 빨리 움직여요. 빠르게 판단하도록 도움을 주는 강연들이죠. 뭐 그런 강연도 있지만 그런 강연만 있으면 우리 사회는 그 굉장히 큰일 나거든요. 뭐든지 뭔가 이건 그거야, 이건 그거야, 이건 그거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 안에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떤 정보가, 어떤 공부가, 어떤 경험이 아주 우연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떤 순간적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어제 같았으면 이거 역시 여자는 다르네. 역시 여자는 특유의 그 여성 특유의 뭐 그런 게 있잖아. 꼼꼼함이 있잖아. 역시 남자는 이럴 때 역시 이런 걸 잘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은 편해요. 그 순간은 무탈해요. 그 순간은 별로 논란이 없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각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어제처럼 말하고 싶은데 오늘 이 강연 그 강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범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내가 어제처럼 당당하게 그 말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인생에 큰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죠. 무슨 성소수자의 이야기만 나오면 막 인상을 쓰면서 저 사람 혐오하는 표정들을 짓는 게 자동적인 반사죠. 뭐 난민 같은 논쟁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종교 어쩌고 저쩌고 자동적으로 뭔가 인상을 찌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어떤 조각이 들어오면 싫다고 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내도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싫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밝히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강연도 뭔가 얻어가는 게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랑 다르더라도 그 조각이 많아질수록 내 일상의 판단이 느려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들뜨면 실수하거든요. 사람이 막 들뜨면 막 어제 했던 대로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조각이 들어오면 그 실수를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 머릿속에 그 조각을 탁탁탁 넣고자 하는 그런 조각에 관한 글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는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글을 씁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 무관한 자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런 인권에 관한 이야기도 두 가지 버전으로 접근을 하면 반응 좋습니다. 하나는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권 침해자들의 이야기. 그러면 모두가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당했던 걸 막 떠올리는 겁니다. 저는 나쁜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돼버리면 어떤 악마 같은 가해자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런 나쁜 인권 침해 사례들 이제 없어져야 된다 흥분을 하면 적절한 강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착하게 삽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는 조용하겠지만 논란은 안 되죠.
그런데 실제 고정관념에 관한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나의 일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목 이해가 되시죠? 일상 속 우리 삶을 현미경으로 24시간 쫙 관찰을 해보면 차별과 혐오를 막 일삼는 그 열매와 줄기들, 나는 차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못생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말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학력주의는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대학 이름대로 줄을 세워가지고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뭐 악마 같은 사람이죠. 그런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쫙 관찰해 보면 그러한 차별과 혐오가 시작되는 그 씨앗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차별주의자가 무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땅에서 숨 쉬면서 성장해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혹은 학력차별, 혹은 인종에 관한 편견, 사람마다 수위는 다르지만, 강도는 다르지만 일상 속에서 뭔가 나도 가해자로 존재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뭐 오늘 인권 특강이라 그래서 듣고 조금 즐거워지려고 왔는데 와가지고 너가 가해자일 수 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한 번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강의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씨앗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고민을 오래 하게 된다면 그 조각이 내 삶 속에서 앞으로 툭툭 내뱉었던 어떤 말들을 수정해 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남을 대할 때 툭툭 몸에 익었던 어떤 자세들이 그 조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에서 사회학 공부를 하고 그 사회학을 한 15년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순간을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서 뭐야 이게 아니라, 와, 내가 오늘 이걸 못 느꼈다면 앞으로 평생 불편하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냐. 오늘 내가 불편함을 느껴서 얼마나 다행이냐. 앞으로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실수를 어제처럼 하지 않게 되겠죠. 너무 기쁜 거죠. 그걸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 차별과 혐오를 유발해내는 어떤 씨앗들을 과연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데서 보통 충돌을 제일 많이 합니다. 충돌을. 영어 단어에서 전 세계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떠올려 보라라고 하면 이렇게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mother가 러브를 제치고, 근데 한국에서도 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머니란 존재는, 엄마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건조한 대상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대충 엄마의 사랑 이런 얘기만 나와도 울컥거릴 수 있는 감정, 그런 광고만 하나 봐도 울컥거릴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인 아니라도 그런 감정들을 많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깰 때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성별 역할이라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게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것은 성별 역할이라는 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집에서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따로 정해져 있는가? 헌법에 나와져 있는가?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책을 보고 있으면 집안이 어제처럼 화목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책을 읽고 그러면 어제는 아이고 이런 거 엄마가 하는 일이지, 이런 거 여자가 하는 일이지, 그러면 집안이 돌아가요. 화목해 보여요. 화목해 보여요. 근데 어떤 조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 성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연히 엄마가 하는 줄 알고 아들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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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안 하면 그럼 여자가 해야지 막 그럴 때 어제 같았으면 어이구 미안하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대하던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너 앉아봐라, 그러면 부탁을 하면 정중해야지. 엄마가 무슨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냐? 여자라면 이런 거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집이 시끄러워지죠.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가 가족의 화목을 깨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mother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는데 오천호 작가 같은 사람이 인권 특강 어떤 여성이 듣고 집에 가면 싸운다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어제처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mother조차 그렇게 왜곡되어서 되겠는가, 뭐 이런 식의 항의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실제 조사를 했어요. 제가 많이 강의를 할 때는 한 학기 한 1000명 정도 상대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꽤 높게 나와요. 그래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이.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이유를. 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적어와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글 안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우리 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결혼을 해가지고 1년에 제사가 12번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전에 어떤 상황은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근데 그 포기가 일을 포기하는 것도 억울한데 폭력 앞에서도 체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많죠.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시고 어머니 홀로 우리들을 보살피면서, 근데 그 반대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업을 하다 망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 사업이 망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는 가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를 아버지가 케어한다, 뭐 그런 내용은 뭐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라는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쭉 말해주는데 그 내용은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참아야 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아름다운 단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지 그 이전의 내용은 무시무시한 공포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런 역할을 못한다, 나라면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나라면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부당한 것을 폭력 앞에서 참으면서 육아할 수 없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굉장히 고마운 것이지만 그 이전의 상황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는 이 mother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생각날 수가 있는 거겠죠. 성차별이 그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별에 관한 역할을 집안에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겠죠. 그냥 우리 엄마는 외모가 아름다워요, 혹은 그냥 엄마니까 아름답죠, 이런 글은 어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서 뭔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체념하고, 아유 엄마는 다 그렇지, 아유 뭐 여자는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 집안이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도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엄마라면 원래 그런 거다, 여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 사회는 성차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그거를 개선하고 바꿔나가는 것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 굉장한 사회적 문제죠. 경력 단절이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저출산 같은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경력 단절의 문제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모성, 엄마, 위대한 여성 이런 얘기가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여성이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와 위대한 여성 역시 엄마답다, 그 순간은 훈훈하고 또 들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엄마 역할이라는 것이 강화되니까 어떤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독감 걸리고 아프고 있는데 집에서 데려갈 사람 없고 그러면 부모가 똑같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성별이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을 지자체에서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경력 단절을 극복하려고 경력 단절을 뭔가 개선하려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을 극복한 사람이 나오겠죠. 마이크를 쥐겠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얼마나 들뜨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엄마라면 못할 거 없다, 무슨 경력 단절이 여자의 차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아닙니까? 엄마가 뭐 이런 걸로 징징거립니까? 우리 아이 이를 왜 떳떳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파워 막 그러면 막 조용해집니다. 그 누가 저 뒤에서 아니 육아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엄마 이런 얘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 나는 아들이 셋이야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력 단절을 뭔가 개선하자라는 거는 좋은 취지잖아요. 의도가 좋다라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여자들이 특유의 어떤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일자리를 찾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여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성질로 설명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자는 섬세해, 여성은 꼼꼼해. 그러면 거기서 안 그칩니다. 사회는 여성을 섬세하다 꼼꼼하다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일터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례를 수집을 해보면 나오는 말이 다 그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그러면 여자는 지나치게 섬세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사들이. 여성은 지나치게 섬세해서 꼭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 여성은 지나치게 꼼꼼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너무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더라. 그러니까 섬세하다 꼼꼼하다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결국 여성은 어떤 성질을 지녔다라는 설명을 결국 하게 되면 그 끝에는 그 이유로 차별받는, 그 이유로 혐오를 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특유의 어떤 섬세함, 특유의 어떤 꼼꼼함, 우리가 어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여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게 자동 반사로 그게 떠오르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있거든요.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조각이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그때 그 말 말고 좀 다른 말을 찾는 거겠죠. 또 다른 말을 찾는 거겠죠. 자,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mother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상 속 남녀에 대한 어떤 성별 고정관념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짚어보았다면, 또 다른 우리 일상 속 가장 큰 고정관념, 차별과 혐오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한 고정관념은 바로 학력주의겠죠.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잘 될 때 사람이 들떠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죠. 그 희열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겼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겼다, 남들보다 노력해서 내가 이긴 거다,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노력해서 이긴 거다, 시험은 공정한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보상받는 것이고 저 사람은 노력하지 못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쓴 이 책은 중학생용 책이에요. 중학생용 책인데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이거 어떤 사회는 1등에게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무슨 전주 땡땡 고등학교, 전북 땡땡 고등학교, 뭐 아무개 서울대, 뭐 연세대, 뭐 서울의대, 의대 현수막 붙이고 하는 그 박수의 의미죠. 저게 어떤 성적에 대해서 사회가 막 지나치게 포장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조금 뭔가 뭐 제대로 축하를 안 해준 느낌을 받고 하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칭찬이 그 순간적으로는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는 현상을 가지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회를 굉장히 나쁘게 한다. 어떻게?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등에게 박수 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경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1등에게 박수 치는 게 왜 놀랄 일일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질문으로 던진 건데, 한국인들은 저 상황에서 1등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는데 1등이 일어났고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박수를 받는 자신으로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이 이어져 나가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성적이 높으니까 인정받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노력했으니까 인정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떤 사회는 저 질문을 던지면 박수를 치는 나머지를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왜? 아니 제가 나보다 노력을 더 했다라는 증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쟤는 1등을 한 거지, 노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서 다 다르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10등이 1등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 쪽에 가가지고 왜? 아니 저 사람은 그냥 1등을 한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잖아 라고 질문을 던지면 1등에게 박수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공정한 시험은 단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다만 과거보다 공정한 시험을 치르고 있죠. 시험 제도를 막 바꿔 나가면서 과거보다는 시험이 공정해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공정한 시험은 인류 역사상 단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놓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수의 인원이 살아온 가정이 동일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개똥만 밟아도 개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다 개똥을 밟으면 개가 싫어요. 오늘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개똥을 밟으면 그날 뭔가 짜증나는 날이에요.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만 내 소매자락에 흘려도 김치도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개똥을 밟았는지, 여러분의 옷에 어떤 김치 국물이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는 매일 개똥을 밟았을 것이고 누구는 매일 김치 국물을 옷에 쏟았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냐, 어떤 지역에서 살았냐, 어떤 친구를 사귀었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 변수가 그 개인의 삶을 결정하는데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거를 통일시켜 가지고 시험은 공정하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뭔가 어떤 지식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로 배치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환자가 편해지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약 받아와가지고 내가 일상에 제대로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가지고 사람을 어떤 노동에 배치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경쟁을 하는 것이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는 누구는 보상받는 것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는 네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만약에 시험이 해석이 된다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학력주의라는 학력에 따라 가지고 사회가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이유로 사용한다면 그 학력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엉터리 사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는 1등에게 박수 치는 것을 왜 그렇게 경계할까? 1등은 존재해요. 1등,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다른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긴 게 진국이니까 의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어떤 사회나 존재하는데 1등 했다고 마이크 잡고 나와가지고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강연을 막 하고 있고, 보통 이제 그런 강연의 끝에는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강의는 좀 다른 조각을 집어넣는 거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되게 훈훈하고 덕담 같고 들떠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인데 사람들이 그 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 노력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꼭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어쩌고 불평등 어쩌고 저쩌고 남 탓한다. 그러면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개똥과 김치국물, 이런 모든 개인적 상황들은 납작해져 버리는 거죠. 납작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1등에게 박수 치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의 한 학원에서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치킨을 시킬래, 치킨을 배달할래. 치킨을 시킬래 그 옆에는 1, 2, 3등급이 표시되어 있고, 치킨을 배달할래 옆에는 7, 8, 9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은 상징적인 거죠. 치킨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고소득 전문직이 될 것이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 내용을 서울의 한 학원에서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경향성은 존재해요. 어떤 사회나 공부라는 것이 소득과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회의 의무 중에 하나는 그 소득 격차를,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 어떤 사람도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일이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 뭐 자유시장 경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파트 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 버리면 어제까지 평범하게 살던 내 자신의 역사가 너무너무 하찮게 보이죠. 나는 뭐 했지?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나면 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진보와 보수가 좀 다르겠죠. 방법은 다르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소득 격차 그 어쩌라고요? 그거 왜 국가가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정치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치킨을 배달할지,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가 있어요. 뭐 비정규직도 많고 막 일하다 죽기도 하고 막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지만 제도가 바뀌고 한 사람이 존엄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는 거죠. 맞죠? 그런데 저런 식의 그림에서는 자꾸 머릿속에 저 사람의 저임금 노동자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인권적인가. 오늘 뭐 인권 문화 축제니까 사람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최저임금 논쟁은 맨날 그런 거잖아요. 뭐 누구는 뭐 지금 최저임금으로 밥은 잘 먹고 살더라. 아니 2023년도에 월급 받아가지고 안 굶고 살면 인권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자면서 야, 나 오늘 3끼 먹었어. 어우 진짜.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매일 먹었네. 야, 너무 행복해. 뭐 그럴 시대도 있었겠죠. 서기 785년에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밥도 먹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영화만 보러 갑니까? 뭐 뮤지컬도 한 표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혀 사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월 평균 월급이 너무 낮아요. 저 돈으로는 그냥 밥만 먹고 산다. 어떻게 밥만 먹고 사는 게 현대사회 인간의 존엄성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농경사회 시절의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일 수도 있고요,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으면 자꾸 7, 8, 9등급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사회의 힘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저 소득으로 인권이 보장되는가 그 이야기만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죠. 전혀 그 상황에서 저 사람들 7, 8, 9등급이잖아, 공부 못했잖아,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비논리적인 건데 그 문화에서는 되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번 겨울이 좌우한다라는 저 표현이 있죠. 결국 저런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돌고 돌아가지고 개인을 괴롭히냐면, 그때 겨울에 탱자 놀았던 공부 못한, 지금 갑자기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소득이 낮으면 인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권 주관이라는 게 뭐 서로 착하게 살자 이것만으로 될 수가 없죠. 소득이 차이가 나고 소득이 형편없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국가가 공부도 안 한 사람들에게 돈을 써서 저 사람들에게 뭐 어떤 혜택을 주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정규직 된 사람들은 뭐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그래도 사회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어쩔 수 있냐,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지. 그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지라는 말이 어떤 논의 끝에 탁 시작과 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지, 원래 그런 거를 바꿔나가는 게 문명의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과잉되다 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자초하는 거예요. 순항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는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다라는 빈약한 이야기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은 그러한 반응들에 관한 내용들을 모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 정규직이 되는 거는 좀 여러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과연 기업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그거는 상식적인 토론이겠죠. 그런데 그런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만으로도 조롱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저기에 배어있는 그 뉘앙스, 날로 정규직 되려고? 이 도둑놈 심보야? 그 뉘앙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가 저 사람을 조롱해도 되고 우롱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차별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이 책이 나오고 이 책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찬반 토론 주제로 선정이 되고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저기 전주도 엄청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라고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력주의가 너무 심한 곳에서는 자본주의가 원래 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남녀노소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거 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와서 작가를 초빙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영상을 준비해 오셨어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 구호들이 다 굉장히 강력하죠. 얼마나 생존이 위협을 받으면 구호가 그렇게 무섭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삭발하는 영상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이 토론이 뭔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다른 조각들이 들어와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더라도 사람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식의 반대는 틀렸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작가가 그날 앞에 그 책의 저자가 앞에 와 있는데도 13살, 14살 친구가 저 화면에 나오는 40대, 50대 노동자를 바라보더니 저 사람들 공부 안 해서 저렇잖아요. 그게 토론의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너무너무 공포 스릴러죠. 13살 친구가 40대 50대 노동자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부 안 해서 비정규직이면서 뭐가 저렇게 쓸데없는 걸 요구를 하느냐. 한 사람의 40년, 50년 인생을 납작한 공부라는 단어 안에 싹 가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13살 친구가 한 성인의 삶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되는 거죠.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잘못된 문화가 그 사회에서 깨지지 않으면 아주 비논리적인 것이
논리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연 제목이 씨앗인데, 그 친구 너무 까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친구는 왜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혐오할까? 취재를 해봐요. 실제로 해보면 집에서 그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너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혐오해라, 너는 앞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거라,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분위기는 선해요. 선해요.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역시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런 훈훈한 어떤 분위기처럼 그 집도 굉장히 선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자극시켜요. 공부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근데 그거를 뭐 1년에 한두 번 하면 여기서 그치지만 한국인들은 매일 하루에 한 3번 말을 해야 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럼 매일 하면 짜증이 나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강박이죠. 그러니까 사회학은 늘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뻐지고 싶다, 뭐 몸짱이 되고 싶다, 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렇게 사랑하는 건 개인의 자유고, 그런 걸 위해서 스스로 투자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죠. 그런데 막 운동이라는 것이 강박이 되어가지고 심취 하는 수준이 아니고 강박이 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운동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 연구하는 거, 부자 되는 법 쫓아다니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강박이 되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더라 해서 그 다음 주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 그걸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지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늘 그래요. 사회는 그래요. 좋은 음식을 먹자, 좋은 뜻이죠. 그런데 좋은 음식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나쁜 음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나쁜 쓰레기 음식이 막 되어 있어요. 그 음식이 윤리로 막 구분되어 가지고 그 배 아파라, 뭐 먹었는데 삼각김밥, 그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런 거 먹어서 아프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논리적이지만, 어떤 먹는 것도 윤리가 되고 먹는 것도 강박이 된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뜨면.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도 뭐 모든 사회가 경쟁을 하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자.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이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훨씬 어릴 때부터 훨씬 자주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공부 안 하면 저런 직업을 갖는다, 공부 안 하니까 저렇지, 모든 얘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 모든 사회가 경쟁을 하고 그런 강박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이 그 강박의 수위가 높다는 것은 그런 거죠. 훨씬 더 빨리 그 공부라는 것을 이유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우롱하는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또 인기가 많죠. 그런 분들이 강사로 오면 꽉 찹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1분 동기부여 영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혼내잖아요, 사람을. 꼭 성공 못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지녔다, 이런 식의 말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지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과연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내뱉게 될 때 그 사회에서 어떤 개인들은 차별과 혐오를 당해도 되는 그런 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냐면, 많은 분들이 경쟁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경쟁을 통해서 성공했다, 이 자리까지 왔다, 너무 경쟁에 대해서
좀 나쁘게 접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경쟁이 과잉되면 이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기업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예전에는 대학교 4학년쯤 되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4학년 되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면 깜짝 놀라죠. 준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빨리 하죠. 그러면 옛날에 대학 가려고 고3 때 머리 끈 묶고 공부하는 거 요즘은 안 그렇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심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를 다 떼놔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인 말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를 다 끝내놔야지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에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말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혀 중학생이 고등학교 영어를 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이해되죠. 저게 무슨 맥락인지.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그냥 경쟁이 아니라 보다 빨리, 보다 많이 해야 돼요. 더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외국까지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영어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까지 다녀오면서 더 많이 해야 돼요. 영어만 합니까? 봉사활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장했다고 그 사람은 믿겠지만, 사회학적으로는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차단시켰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삼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게 되면, 옛날에는 올해까지는 어떤 교양 수업 한번 들어보고 내년부터 취업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찬호 작가의 수업을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와서 듣는 거야. 그냥 살다 보면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들어보니까 운 좋게 내가 이 강의를 들어서 책 한 권 읽었네, 이렇게 새로운 조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 취업 준비를 한 3학년 때부터 하면 1, 2학년 때 내가 접하는 것을 폄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그 과목이 쓸데없는 과목, 그 과목은 그대로 그냥 원래 그대로인데, 내가 경쟁할 게 많아지면 저거는 내 취업을 위해서 절대로 내 주변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막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굉장히 토론에 가보면 그 끝에 나오는 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토론에도 풍성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는 말이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가 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 경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차단했을까요? 우리에게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들에 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차단하겠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국영수하고 다른 거죠.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런 걸 묻지 않아요. 뭔가 자기소개서에서도 나는 진취적이고 시키면 다 한다, 이런 뉘앙스가 배워야지 좋지, 나는 회사에 들어가면 철저한 내부 고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구성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제가 놓치지 않고 발견해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우리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지금은 성격까지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요즘 MBTI가 워낙 유행을 해가, 제가 쓴 글 중에 MBTI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도 있는데 F니 T니 극T니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몇 가지 조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분류하고 어떤 적극적인 성격에 관한 어떤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분류가 일상에서 자연스러워지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되거든요.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역사가 그걸 다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행은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옛날에 유행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대화를 해요. MBTI를 가지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런 대화가 왜 사회적으로 그래 큰 좋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분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쟁이 조금 완화된 곳에서 우연히 다 접하는 내용들이에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특강,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대학교 가서 어떤 교양 수업,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오늘 저녁에 읽을 책, 이번 주말에 볼 영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선정하겠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 지금 이 책을 읽을 땐가? 지금 뭐 그런 것에 관심을 둘 땐가? 그러니까 경쟁이 많은 곳에서는 지금 네가 그럴 때냐, 이 말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뭔가 접근하는 내용들, 고정관념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내용들은 다 이렇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했어요. 악순환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늘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사람을 조롱하는 연료가 되면 결국 능력주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살아보니까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양극화로 이어지죠.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어떤 노동이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를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능력주의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밖에 못 도와줘요. 제대로 못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늘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 능력주의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양극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아무 대학이나 나와서 그냥 열심히 살면 사람이 뭔가 그 성실함을 인정받더라. 아니더라. 아무 대학 나오면 안 돼. 양극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력에 따라서 어떤 직업으로 배치되는 거는 어떤 사회는 비슷하다. 근데 양극화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는다면 대학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어떤 일은 굉장히 양극화 저 아래에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학을 나와서 하는 일은 그냥 아무리 성실히 해도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아이들에게 주문을 걸겠죠. 너 한국 사회는 그냥 살다가 큰일 나. 대학을 가려면 이름 있는 대학을 가야 되고 취업을 하려면 이름 있는 곳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적이 어떠해야 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중3 때 뭘 해야 되고 중학교 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되고 그럴수록 많은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뭐야? 뭐 인권, 민주주의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 여러 조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순간들과 기회들이 있는데 그를 굉장히 강하게 차단시켜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차단을 하니까 토론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라는 그래야지만 보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만 들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토론을 하는데 공부 안 해서 저 상황에서 내가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를 나는 좀 반대하는데 어떤 말을 써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공부가 돼야 되죠. 근데 다 차단시킨 사회에서는 공부 안 해서 저렇잖아요. 공부 못해서 저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대안은 있어?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빈약한 이야기들만이 그 사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더 큰 비극이 나타납니다.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대표적인 씨앗들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강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차별이 심한 곳에서는 그냥 차별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까 전에 mother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성별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곳에서는 이게 성별 고정관념이야 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련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이라면 여성이 해야 될 일, 엄마라면 엄마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차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훈훈하니까 불평등은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죠. 차별과 혐오는 나약한 사람들이 있는 내 뱉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내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훈훈한 모습을, 이유를, 맥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 엄마 봐라, 우리 엄마 뭐 여자지만 그래도 훈훈하게 가족들을 건사하고 했는데 꼭 저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뭐 육아가 힘들다 저런 소리 하더라. 그러면서 일상 속 혐오와 차별을, 씨앗들을 덧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맥락을 이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방의 어떤 대학, 뭐 지방이라는 의미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열 몇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저 대학에서 근처에 그 가게들, 뭐 편의점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비율이 되게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실제 조사를 했어요. 서울의 어떤 대학과 여기,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조금 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 그럽니까? 대학과 여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했던 이 땡땡 대학교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한 3배 많은 거예요. 3배. 어떤 곳에서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못 받는데 여기는 10명 중에 4, 5명이 못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동단결해서 그 동네로 모여들었다면 모를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국가 전체의 평균치가 어떤 지역에서 더 도드라진다면 이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왜 이 대학에서는 근처 상가에서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을까?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부실 대학으로 자꾸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다들 야, 그 친구 땡땡 대학 갔다 그러면 공부를 좀 못했네, 뭐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숨겨요. 너 어느 대학 다녀 그러면 지역을 말해요. 지역을. 뭐 충청도에 어디에 있어. 대학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부실 대학이다,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 그러니까 학교의 패배주의가 기본값이에요. 나는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는 뭐 이 학교를 왔지만 이 학교에서 뭐 유명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만족할 거야. 이런 얘기가 당연히 좋은 태도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 공간에서는 아주 바보 같은 태도처럼 네가 이 학교에서 뭐 공부로 성공한다고?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내가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패배주의적인 정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최저임금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최저임금을 못 주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때 서울의 어떤 대학이라든가 지역의 유명한 대학에서는 최저임금 못 주겠다 그러면 그 학생이 주세요라고 반응합니다.
어쩌라고? 그건 나의 권리고 너의 의무니까 네가 최저임금을 주든가 아니면 내가 그만두든가 다음에 주든가.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다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주의적인 아이고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저런 대학을 갔을까? 이런 얘기들, 그때 탱자 놀더니 그런 대학 가더라, 그런 얘기 속에 노출된 어떤 우주의 기운을 느끼는 친구들은 최저임금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우리가 뭐 이런 걸 따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 대학을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들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당한 것을 참을 때 생애 최초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사회생활 잘한다. 야, 이런 대학 다니면서 그런 거 요구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애들은 뭐 자기 권리다. 아니 그렇게 권리가 중요하면 좋은 대학 가지 그랬어. 야, 너는 뭔가 조금 이런 대학 다니지만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네. 부당한 것을 참을 때 인정받아 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이 대학 와놓고 또 권리만 주장을 하느냐, 이런 편견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최저임금을 이번에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다음에 주세요,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어떤 현장에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유난을 떠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거죠. 아니 뭐 그게 하기 싫었으면 정규직 되지 그래서, 관리직 되지 그래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당한 것이 있을 때 몸으로 밀어보고 발로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화에 그런 식으로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거를 요구하려면,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내가 공부를 잘했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설명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우리의 육체 노동의 그 전투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플랫폼 혹은 택배 이런 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택배 하시는 분들이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죠. 죽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로사로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말입니까? 물량이 늘어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단계가 필요하죠. 당일 배송 안 된다. 당일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혼자 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사람이 안 쉬고 10시간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늘어가지고 3시간이 뒤에 붙어버리면 그 3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중간에 2시간씩 휴식 시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게 매뉴얼이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하는 택배 노동자의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일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를 악물면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배달 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조카가 삼촌 힘들지 않아요라고 하면 그 삼촌이 그때 해야 될 말의 보기가 몇 개 없어요.
힘들다 그러면 그래 힘들어 죽겠다,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힘들어, 이렇게 말해서 안 되고, 아이고 뭐 삼촌은 뭐 내내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분위기가 훈훈해진다라는 어떤 우주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달 노동자, 육체 노동자, 택배 노동자가 어떤 공부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다 침투해가지고 노동자의 삶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부당한 것을 참는 게 몸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 물량이 많으면 죽을 수가 있으면, 배달을 너무 빠르게 해야 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으면, 이걸 장비 없이 내가 일 처리를 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고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그러면서 그 사회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이겁니다. 차별과 혐오가 너무 심하면, 차별과 혐오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노련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렇게 하고 먹고 살아야지, 노련하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에이 봐, 하면 되잖아, 차별이 어딨어, 노력하지 않으니까 차별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버릇도 덩달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줄을 타다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뭘 해야 됩니까? 기울어진 반대편으로 부채질을 해야 돼요. 내 몸을, 체중을 거기에 실어야 되겠죠. 가끔 이런 식의 강연은 뭐 젠더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성차별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경쟁에 관한 얘기도 나오면, 우리가 이미 사실상 태어나면서 경쟁은 어쩔 수 없고,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고, 남녀는 어쩔 수 없고, 이미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다른 이야기인데 나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낯선 이야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편향된 이야기로 들립니다. 다른 이야기가 편향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편향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는 얘기가 네 얘기만 옳은 줄 아느냐, 이 생각도 옳고 경쟁이 옳다고도 볼 수 있지, 남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아니 뭐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이야기도 오늘 해라, 오늘 강연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이야기가 균형 잡힌 시선인 것처럼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 몸이 이미 기울어졌다면 내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나한테 낯선 이야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낯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엄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것에 대한 낯섦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경쟁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울어진 반대편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정말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중립이 중요하니까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또 하게 된다면, 이쪽 저쪽으로 부채질을 하면 그 사람은 원래 기울어진 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강연이 어떤 조각이 되어서 내 머릿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뱉는 나의 관성을 조금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의 기울어진 반대편 부채질로 기억이 된다면 굉장히 저는 작가로서 큰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 기울어진 반대편에서 부채질을 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성의 조각을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느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좀 더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